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의 많은 경우 공통점,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아가서 나를 혐오해요. 내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순간 이렇게 싫어져요. 그게 멘탈이 이제 약해지는 길이거든요. 계속 소름이 돋아가지고 진짜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나오는 영상마다 100만 회가 돌파하면서 마음 근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나오는 것보다 100만 원 아닌데요? 네, 한 개인가 2개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십만씩 대박을 치고 계세요. 우리 교수님이 이런 마음 근력을 단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김주환입니다. 최근에 내면 소통 책을 두꺼운 벽돌 책이라고 하죠. 그걸 냈는데 의외로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해 주셔서 행복한 김주환 교수입니다. 그럼 지금 몇 년을 쓰신 거죠? 한 대략 10년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종종 하는 얘기가 누가 이제 비난을 했다고 쳐봐요. 네네. 자청님한테 누가 이제 욕을 하는데 이런 말라깽이 할아버지 같으니라고 또는 이런 뚱땡이 할머니 같으니라고 어느 게 더 기분 조금이라도 나빠요? 그 할아버지. 왜 그러냐면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말라깽이 할아버지라는 그 진술에 나에 해당하는 게 조금 있다라고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뚱땡이 할머니는 나는 뚱땡이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닌데 난 남자인데 전혀 나랑 상관이 없다고 느끼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떤 비난에 화가 난다는 건 다 내가 동의해 주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화가 안 나요. 제가 진짜 심한 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청님한테 감히 이런 오렌지 나무까지 같으니라고 이런 오렌지 나무까지 같은 사람을 봤나? 기분 나쁘세요? 아니 왜 안 나쁜지 아세요? 네. 오렌지 나무까지 본 적 있어요?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렌지 나무까지랑 나랑의 어떤 공통점이 전혀 안 떠오르잖아요. 그럼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지금 자청님하고 제가 이 대화하고 있죠. 보통. 이 대화가 가능한 건 우리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뭐 이래요 저래요. 내가 내면 소통이 가능하다는 건 내 안에 한 덩어리면 소통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혼자 생각할 때 한국말로 생각하시죠. 한국어라는 언어는 사회적 규약이에요. 사회적 규약을 따라가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내 경험에 대해서 내가 돌이켜보면 왜 언어를 써야 되지?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생각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이 안에 셀프가 사회적 셀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규약에 따라서 소통이 그래서 내면 진짜 소통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안에 셀프가 여러 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 배드민턴을 어제 경기하고 있었는데 너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했어? 너 지금부터 옛날에 결승에서 우승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마음으로 한번 편하게 쳐봐. 이걸 계속 저는 어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셀프가 두 개 있는 그게 이제 셀프가 두 개니까 그렇죠. 서로 같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 또 한 분 계시거든요. PD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의 많은 경우 공통점,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아가서 나를 혐오해요. 내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순간 이렇게 싫어져요. 그게 멘탈이 이제 약해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모습이 너무 싫어 이러고 있는 게 그러면은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으로서의 셀프가 있고 얘를 싫어하는 셀프가 있어요. 끔찍하게 내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둘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나,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나. 이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이렇게 좀 화해를 시키고 이건 다 껍데기 헛거임에 불과하고 진짜 나는 배경자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나가는 게 이건 좀 이따 한번 또 여쭤봐야겠다. 계속 소름이 돋아가지고 진짜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책을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대작이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쪽이 출판 시장이 크니까 대작들이 잘 나오잖아요. 또 거기는 한번 잘 내면은 진짜 떼돈을 벌고 한국은 시장이 작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좋은 책이 나올 확률이 적은데 와 너무 전 좋았고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수십 년간 해오셨는지. 먼저 아까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네. 왜 이렇게 마음 놓고 잘난 척을 하냐. 네. 그 선상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대작 이렇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세계적인 대작. 그렇죠. 인정합니다. 마음 근력을 강화하면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렇죠. 이제 뭐 업무 수행 능력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사라지고 행복도가 높아진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근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쇠질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뇌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글쓰기나 책 읽기를 하면은 뇌 근력이 강화될 것 같고 근데 마음 근력을 강화한다? 심플하게 뭘 하면 되나요? 8장, 9장, 10장에 주로 쫙 나와 있는데 우리 몸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쇠질을 하면 된다. 또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볼륨을 높이려고 하는
하는 거야? 아니면 지구력을 높이고 하는 거야? 근육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스피드, 스트렝스 어느 걸 높이려고 하는 거야?에 따라 운동 방법이 다 달라져요. 맞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무게를 얼마큼 더 쳐나가느냐, 횟수는 줄이더라도 또는 약간 가벼운 횟수로 탈진할 때까지 할 것이냐 다 다르다 말이죠. 그거 이상으로 자세한 방법이 이거에 소개해 놓고 있는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네, 상태니까 좋습니다. 네. 이때 심플하게 뭘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냐면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 피질 활성화죠. 이게 딱 그냥 하나의 목적이에요. 마음 근력 강화 이퀄 편한 전환. 편한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도체 안정화하는 방법 8장 9장에 쫙 설명돼 있어요. 한두 가지 예시가 있다면? 그럼 편도체라는 건 뭐냐부터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이에요. 생존의 위협이 된다. 자청님도 잘 동의하시겠지만 이 뇌라는 건 세상의 제대로 된 모습을 반영하려고 알아채려고 존재하는 애가 아니라 이 생존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내 생존의 위협을 받냐 안 받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멧돼지. 네, 멧돼지 또는 뭐 호랑이가 나타나든지 역부족이 쳐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이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게 이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은 생존을 불리하게 만드는 상황을 그렇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호랑이가 나타났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면서 막 미칠 것 같고 여기서 갑자기 철학적인 생각이나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인 거예요. 이 내면 소통에서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것도 뇌에서는 위협으로 보는 위협. 이거가 안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망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결국에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건데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를 이제 줄이는 게 내면 소통.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 근력을 이제 강화를 시키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심장이 두근대고 막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이 뭐냐면요. 자,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뇌는 원신의 뇌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신 상태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뭘 해야 되냐면 근육을 써야 돼요. 멧돼지랑 싸우든지 멧돼지로부터 도망가든지 그러면 근육의 에너지를 다 순간적으로 보내야 돼요. 그게 편도체 활성화예요. 그래서 편도체가 탁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에너지 레벨은 확 올라가요.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올라가면서 호흡이 빨라지는 이유는 근육에 산소 공급하려고, 심장 박동 빨라지는 이유는 영양과 산소 하려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시급하지는 않은 소화기능, 평소 에너지 30% 쓰거든요. 소화기능 스톱, 생식기능 스톱, 면역기능 스톱, 이런 중요하지만 잠깐 스톱해도 되는 애들을 다 스톱시키고 모든 에너지를 근육으로 보내는 상태. 그리고는 동시에 이 전전두 피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판단하고 문제 해결하고 창의적이고 이것도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싸우게 만드는. 만년 전 동굴에서 우리가 살 때 그때랑 지금이랑 유전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근육이 필요하겠지. 근육으로만 힘을 주는 상태. 그리고 전전두 피질,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문제 해결 이거는 저하시켜버리고 이렇게 힘만 주는 상태. 그게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편도체 활성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원시인 상태라면 5분 10분 내에 해결이 돼요. 문제는 보통 멧돼지를 때려잡든지 잡혀먹든지 뭐 등등. 그런데 이제 이 뇌 그대로 이걸 갖고 지금 현대 우리가 사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는 멧돼지들은 5분 10분 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고등학생이 마주하는 멧돼지는 뭐겠어요? 수능, 대학 시험 몇 년째 저기 멧돼지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가라앉을 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 불안하죠. 매일 불안하고 이게 뭐 거래처 부하 직원들 뭐 이게 다 멧돼지들인 거예요. 그런 연구도 있어요.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한테는 조직에서 상사, 나보다 파워가 높은 사람 나타나기만 해도 편도체 활성화되는 게 이미 다 밝혀졌어요. 이 회사 대표시죠? 네네네. 여기 대표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모든 직원한테 멧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현대 사회는 우리 뇌 작동 방식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옛날보다 좀 더 뭐 우울감을 많이 그렇죠. 느낀다, 정신질환에 시달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편도체가 활성화 기간이 길죠. 긴 거죠.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 보면은 얼룩말 예시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되게 옛날에 다큐멘터리 보면은 얼룩말이 막 뛰어, 호랑이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네. 그 다음에 레이싱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얼룩말이 그 다음부터 평온하게 풀 뜯어 먹죠. 그냥. 풀 뜯어 먹어요. 너무 신기했었는데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게 원시 시대에는 결판이 나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안정화가 된다. 근데 현대 시대에는 이게 계속 활성화된 상태니까 우울감, 무기력, 불안 이게 계속 반복된다. 이거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알면은 마음 근력이 강화된 거네요. 그렇죠? 예. 얼룩말 얘기는 그 제가 아주 존경하는 로버트 세폴스키 스탠포드 생물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책 제목이에요. 왜 얼룩말
얼룩말은 위궤양에 안 걸리나. 그 왜 그러냐면 매일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얼룩말은 사자 맨날 쫓아오니까. 근데도 위궤양에 안 걸려요. 보통 동물들 스트레스 계속 주잖아요. 쥐든 뭐든 포유류 위궤양 걸려요. 첫 번째가 위부터 상해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얼룩말은 위궤양에 안 걸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도망가는 5분 그때는 사자도 편도체 극단적으로 나오고요. 도망가는 얼룩말도 편도체 극단적으로 나와요. 근데 5분 10분 잡혀 먹으면 끝이지만 살아나면 도망가는데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도체 쫙 가라앉고 돌이켜보질 않아요. 스트레스가 핵심이 그거예요. 네가 그랬지. 나한테 감히 그러다니. 얼룩말이 풀 뜯어 먹으면서 그놈의 사자 날 또 쫓아왔어요. 사자 너무 미워. 그때 스트레스가 계속되거든요. 이놈의 사자가 내일 또 나를 또 쫓아오면 어떡하지? 계속 두려움에 빠진단 말이에요. 얼룩말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사자가 없어? 그럼 평온히 풀 뜯어 먹다가 그냥 사자가 또 쫓아올 때만 도망가요. 미리 걱정을 안 하고 돌이켜보면서 미워하질 않아요. 이 현대시대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막 유튜브 보면 막 부자애들 막 설치지, 그럼 내가 막 가난한 거 같지, 상사 옆에서 갈구지, 돈 막 독촉 오지, 5억짜리 집 가고 싶은데 막 이제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멧돼지 도체 널려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역설적인 게 이런 거예요.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돼. 그러면 이 수능 시험이 위협으로 느껴져서 편도체 활성화돼서 시험 불안증 나타나서 시험 잘 못 봐요. 야구 선수 내 이번에 꼭 안타 칠 거야. 강한 승부에 대한 집념, 집착? 그러면 안타 못 쳐요. 승부에 집착하면 안 되고 공에 집중해야 퍼포먼스가 올라가요. 또 마찬가지로 자청님처럼 성공한 사람도 있지. 남들은 돈 버는데 나는 어때? 이럴 때 그거를 내가 꼭 성공해야 돼. 이걸 강한 집념을 올릴수록 편도체 활성화되고 유리 멘탈 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서 다 그냥 내려놓는 상태. 그래서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때 전전두피질 활성화된 상태. 그때 퍼포먼스 능력이 성취 역량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요. 근데 너무 공감이 가는 게 그 만화에서는 나 이거 안타 쳐야 돼 하는 순간 그쵸. 초인적인 힘이 발휘하면 땅 치잖아. 그래서 보통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도 그런 라켓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신기하게 나 이번에 진짜 대박 친다 해서 들어가면 항상 안 돼요. 뭐 골프든 테니스든 배드민턴이 그렇죠. 근데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내 플레이를 한다 하면 더 잘 돼. 예, 몰입이 돼서 저절로 그냥 이렇게 되는 상태. 그렇게 돼야죠. 편하게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사람들도 지금 그렇죠. 궁금하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의도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을 내 의도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잘 그렇게 안 돼요. 예를 들어 의도를 내려야 된다는 게 여기 이 테이블이 한 100kg 된다고 쳐봅시다. 내가 이걸 딱 한 손으로 팍 들 수 있는가? 못 든단 말이에요. 100kg를 한 손으로 못 들어요. 강력한 의지. 자, 나는 들 수 있어. 이거를 들어야 돼. 그리고 막 들으려고 낑낑대는데 이제 만화에서는 여자친구 얼굴 지나가고 옛날 아버지 얼굴 모습 지나가고 막 우는 뭐 가족의 슬픈 모습 지나가고 그럼 초인적이 나서 빡 들어. 이거는 그런 일 안 생겨요. 뭐 만화에나 있는 거고 실제로 하려면 의도는 어디에 발휘해야 하냐면요. 내 이 테이블을 들고 말 거야. 성공하고 말 거야. 이 여기다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나 팔 운동할 거야. 팔 운동할 거야로 해야 돼. 이게 PD 들으면 팔 운동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의 방향이 이거 들을 거야가 아니라 팔 운동할 거야로 가야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직원들이 성공하기 위해 뭐 이제 그런 걸 질문을 하더라. 많이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하루에 되게 미세하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걸 반복할 때 행복해진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인드 자체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등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루에 조금씩 책을 읽어서 조금 더 나 스스로가 성장했다고 느끼는 거,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편도체 활성화를 낮추면서 잘 되는 그런 거 맞나요? 예. 조금만 수정하면 그런 생각 편도체를 낮추는 게 아니라 편도체 낮추는 거, 편도체 활성화 이건 거의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훈련이라든지 뇌신경계 이완 훈련이라든지 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뇌신경계 이완이 뭐예요? 뇌의 척수로 쫙 그 척추신경 내려와가지고 신경이 뇌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내 팔다리에도 이렇게 쫙 퍼지고 뭐 그런 그림 보셨죠? 네. 그게 이제 척추신경계. 그런데 몇몇 부위는 이렇게 통해서 쭉 퍼지는 이 신경 시스템이 아니라 뇌 밑바닥에 입천정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 밑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위에 직접 닿아 있는 신경이 12쌍이 있어요. 네. 그걸 뇌신경계를. 그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눈, 시각, 후각, 청각 이런 것도 바로 직접 닿아 있고요. 그 다음에 몇몇 근육과 관련된 부위가 희한하게 직접 닿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편도체 활성화랑 다 직결 연결되는 부위들이에요. 예를 들어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 깨물 때 쓰는 걸 교근이라고 하죠. 깨물근, 이를 악물게 하는 거, 표정근, 표정근. 그 다음에 혀 밑근, 이 승모근, 그 다음에 흉쇄 유돌근.
뭐 이런 것들은 이 근육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직접 감정과 관련된 뇌 부위랑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은 활성화되잖아요. 수축되잖아요. 그러면은 편도체 활성화시켜요. 그럼 뇌신경계 이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간단히 뭐 운동을 하는 건가요? 거기를 내가 턱근육 힘 빼주는 거고 뇌신경계 이완 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수면 유도 명상으로도 해놨고 다른 명상으로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뇌신경계 이완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에는 그게 8장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면 이제 될 거예요. 요게 굉장히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또 착각하고 있는 게 감정 있잖아요. 내가 화나 스트레스 받아 두려움 뭐 걱정돼 이런 감정과 생각 있죠. 아 이래야지 저래야지 계획하고 이게 같은 레벨이라고 착각을 해요. 완전히 다른 레벨이에요. 생각은 전전두 피질에서 일어나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이렇게 쿡 찔를 때 감각을 느끼죠. 여러 가지 옛날 일 기억하죠. 운동하죠. 뇌의 피질에서 많이 일어나요. 의식에서. 그런데 두려움 느끼고 막 이런 거는 저 밑에 편도체는 더 미치거든요. 무의식이에요. 편도체 활성화된 것 자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편도체 활성화되면 두려움을 느낀다며. 통해서 해요. 편도체 활성화를 바로 내가 두려움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편도체 활성화되면 지금 말씀드린 뇌신경계와 관련된 부위가 타타타타탁 달라져요. 뇌신경계 10번이 미주신경이라고 심장과 내장과 관련이 있어요. 호흡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얼굴 표정 굳어지고 이를 악물게 되고 어깨 올라오고 심장 두근거리고 이게 다 뇌신경계와 관련된 게 눈 딱 굳어지고 타타타타탁 변화가 돼요. 0.5초 걸려요. 그 0.5초 내에 몸의 변화가 오는 걸 내 몸의 변화는 대뇌피질이 알아차려요. 그 대뇌피질은 뭐냐면 내 몸의 변화를 통해서 감정을 느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감정을 바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심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내가 화났구나 내가 두렵구나를 느껴요. 그러면은 감정 조절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에 개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몸 상태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턱 근육 풀어주고 얼굴 근육 풀어주고 어깨 자꾸 낮추고 그 다음에 호흡 훈련하는 게 뭐냐면 심박수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심박수를 떨어뜨리고 하나만 예를 들면 불안장애가 정신과 외래로 오는 환자 중에 제일 많거든요. 불면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대인공포증도 있고 불안장애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안장애 트라우마 스트레스도 불안장애 일종이고 불안장애 환자한테 처방하는 아주 기본적인 정신과 약이 심장약이에요. 뇌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면 불안감이 확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불안장애 약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심장 일단 안정화시켜주면 되니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에 큰 요인이 내 심장이 불규칙하게 이상하게 뛰는 걸 뇌가 알아차려가지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상당한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뛰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웬만한 불안감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휴식기 심박수가 내려가거든요. 휴식기 가만히 있을 때 휴식기 심박수가 내려가면 얘가 평소에 천천히 뛰는 거예요. 심장약 안 먹고도 그 심장약이라는 건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이 천천히 뛰는 그걸 정신과에서 쓰는데 그건 아무래도 약이니까 약간 부작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몸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장애 이런 걸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닥치고 운동. 제가 이해한 거를 일반화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은 파충류의 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도마뱀은 적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로 그냥 본능적으로 이걸 회피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인간은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적이 나타났으면 심장박도수가 그렇죠. 빨라지면서 이 근육이 힘들어가면서 그렇죠. 여기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아 너는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편도체를 낮추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고 심장박도수를 낮추는 뭔가 약이 그렇죠. 됐든 운동이 됐든 이걸 그렇죠. 하게 되면은 그렇죠. 뇌에서는 야 너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야라는 그렇죠. 수능 때 시험지를 받아들여도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하는 스트레스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죠. 네. 훈련으로. 제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게 감정은 몸의 문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은 몸의 문제인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지? 그리고 이걸 생각으로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감정은요 생각이나 의도로 컨트롤이 안 돼요. 나 이거 허리 아파, 뭐 머리 아파, 통증과 똑같은 거예요. 신호가 올라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럼 내가 허리 아프면은 허리 좀 움직이거나 뭐 두드리거나 해서 풀려고 그러잖아요. 감정도 그렇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불안하다 그러면 아 심장 박동 이상하겠구나. 나가서 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허리가 아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허리가 아프지? 허리 아프면 안 되는데 막 생각으로 내 허리 통증을 누르려고 그러고 있는 형국인 거죠. 감정을 생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게.
아 그러네. 이 두통이 생길 때 보통 여기 이 부분이 뭉치면서 여기 압박하면서 두통이 생긴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변화를 먼저 주는 게 네, 통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급성 통증, 그게 부상이나 염증에 의한 통증이고요. 만성 통증은 부상, 염증 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파요. 이게 만성 통증인데 현대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요 어딘가. 그리고 많은 게 이 만성 통증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 아까 말씀드렸던 능동적 추론 이거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 프리스톤과 같이 쓴 논문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이모션, 페인 같은 거다. 두려움과 분노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 두려움이 해결한다면 공격 성향이 나오거든요. 그게 분노예요. 그 같은 거.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생존 번식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우울감이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존재를 하는 건데 그렇죠. 우울감이라는 게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를 일단 먼저 해야지 이걸 없앨 수 있는 뭔가 그게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심리학에서는 6가지 뭐 기본 감정이 있다.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다 하는데 최근 뇌과학자들이랑 그 뇌과학에 기반을 둔 심리학자들은 6가지 기본 감정 그런 건 과학이 아니다.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역겨움이 있다.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뇌 상태가 이렇게 된 게 이게 두려움, 이게 분노.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화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 거지 사실은 감정은 하나다. 편도체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인 거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게 내 생존을 위협하는 그렇죠. 상황. 호랑이가 나타났다던가 갑자기 거미가 나타났다던가 그렇죠. 이제 뭐 상사가 너 잘릴 수도 있다. 수능 시험 너 이거 망하면 인생 망한다. 그 시험 보는 상황. 이게 이제 다 위협.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상황. 그 위협이라고 느끼는 순간 이 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근육에 힘을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심장 박동 뛰고 그게 뭐냐면은 균형이 잘 잡혀야 편안한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이렇게 뛰고 빨리 너 위기에서 벗어나라고 내 몸이 나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 불편한 신호를 우리는 문화적으로 두려움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또는 뭐 공포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게 빨리 해결이 원래 안 되네 그래서 공격 성향을 해볼까 해서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두려움이랑 화남이라는 것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뭔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강아지도 조그맣고 약한 강아지가 큰 개 보고 맨날 짖어요. 두려우니까. 큰 개는 지나갈 때 자기 파워를 아니까 위협을 안 느끼고 안 짖어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질문이 우울감을 하셨잖아요. 우울감이라는 게 억눌려 있고 힘이 하나도 없어. 무기력, 번아웃 그게 우울증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울적하지? 그거 나 우울증 아니야? 아닐 가능성이 커요. 무기력감을 너무 느낄 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침대에서 화장실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저기까지 갈 힘도 없어 보여요. 그게 그게 디프레션이에요. 물론 우울감을 좀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많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공격성 분노를 많이 느끼고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야 이거 두려워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 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 멧돼지를 보면은 싸울까 이게 좀 낫다가 멧돼지한테 막 이렇게 화도 내보고 막 해도 얘가 계속 나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 상태를 해결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거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거죠. 아까 감정과 통증이 같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우울증에는 신체 증상이 동반해요. 100%라고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울증 환자는 다 아파요. 어딘가. 울적한데? 그러면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 어디 아픈가? 아니야 나 아프진 않아. 나 기분만 울적해. 절대 우울증 아니에요. 맨날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 아팠다 어디가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몸이 아픈 증상이 나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난 행복해. 기분이 좋아. 실제로 그 사람은 맨날 웃고 행복해요. 그리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커리어 잘 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근데 자꾸 어디가 아파요. 나중에 알고 우울증인 거예요. 우울감을 전혀 안 느끼는 우울증 환자도 많아요. 센티멘탈해지고 울적해지고 우울한 거랑 헷갈리지 말기를. 기분이 침울해지는 거는 건강한 멘탈 상태일 수도 있다. 이 우울증 환자보다 한 서너 배 더 많은 게 불안장애 환자예요. 이게 사실은 이 불안장애가 더 커요. 훨씬 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자꾸 심장이 두근댄다든지 공황 발작 같은 거. 그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무기력한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가 있고 실험쥐가 있어. 근데 사이코패스가 계속 실험쥐를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그냥 해. 그러면 이 쥐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니까 이게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고 그렇죠. 결국 현대 사회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뭐 이거를 할 수가 없구나 이러면 결국 무기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는 이걸 타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팁이 있을까요? 이게 몇 가지를 이제 동시에 해보면 되죠. 나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나와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의 대부분이 셀프 이미지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즉 내 모습이 싫어요. 그래서 싫은 내 모습이 내가 아니라 그 모습을 싫어하는 나 있죠. 그게 진짜 나임을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유 나는 지금 이거밖에 못하고 이 나이에 이런 커리어도 변변치 않고 이러고 살고 있네.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진짜 나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있죠. 그게 나예요. 얘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임을 자꾸 깨닫는 거. 내면소통이라는 책을 읽어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배경자 얘기죠. 네. 근데 혹시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9장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이 몸의 문제잖아요. 감정의 문제. 그냥 몸을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상하라고 가만히 자꾸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불안장애나 이런 거 겪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쁜 기억이 자꾸 더 생각나서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명상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내 몸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달리기 할 때 땅을 디딜 때 이 감각이 어떻구나, 들여 마실 때 호흡의 감각이 어떻구나, 바람이 지나가는데 어떻구나, 그걸 계속하면 감정이 쫙 가라앉아요. 점점. 그리고 동시에 심박수도 규칙적으로 되지, 근력도 좋아지지.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그냥 우울증 약 먹는 것보다 지속적인 운동이 더 낫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이 된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울증이 완전히 발병이 돼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 그러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좀 고치면서 해야 되고요. 운동 자체로 이미 발병한 우울증을 치료? 조금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어려워요. 꼭 의사의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분 10분 간단한 달리기 30분 이상. 그렇게 하면은 안 움직이실까봐 운동화를 막 갈아 신고 자 이제부터 운동이다. 이거는 어렵잖아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지하철 부어정거장 먼저 내려서 빨리 걷기 하는 거죠. 그 정도 네, 그 정도도 심박수 올라가고 아주 좋은 전투 운동이 되거든요. 그 정도가 무기력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매일 중에 그거 하나고요. 하면 한 달만 예를 들어 그걸 해보세요. 거의 해결이 되겠네요. 하루하루 느끼는 활력이나 기분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도 슬럼프가 거의 없는 성향이고 항상 그랬는데 3년 전인가 너무 자만한 상태에서 제가 책을 썼었는데 아무 책을 안 읽고 인풋이 없으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도전하는 게 두려워지면서 이게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해결했던 방법이 저는 하루에 한 번씩 3분씩 뛰기를 했었어요. 3분? 물론 적지만 네, 열심히 뛰었군요. 빠르게. 빠르게 일어나자마자 3분씩 그거를 매일매일 하니까 좀 극복이 됐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30분씩 걷는 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저는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올라가는 계단은 무조건 다 걸어 올라가요. 두 칸씩 올라가야 뒤에 햄스트링이나 엉덩이 근육이 잘 발달하고 꼭 그걸 그게 1, 2분 그렇게 걷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9호선이나 몇몇 거는 엄청 계단 많아요. 그거를 그쵸. 빠르게 두 칸씩 올라가 보세요. 꽤 운동이 돼요. 그 정도도 의미가 있다. 그럼요. 눈에 계단만 보이면 난 올라가겠다. 다만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야죠. 왜냐면 무릎에 안 좋아요. 그래서 내면소통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울감을 느낄 때 절대 술을 마시지 말고 대신에 너무 행복하고 기쁜 날 있잖아요. 1등한 날, 막 우승한 책을 날. 아주 열심히 잘 읽으셨네. 맞습니다. 네. 엄청 행복한 날만 마셔야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우울할 때, 무기력할 때는 술을 마시면 절대 안 되겠네요. 되도록 안 마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알코올은 전두엽 기능 억제제예요. 편도체랑 전전두피질은 탁 연결돼 있어서요. 두려움 편도체 활성화되면 이 전두엽 기능은 툭 떨어져요. 근데 전두엽 기능을 강화하죠. 기분 좋고 운동하고 그러면 편도체 이렇게 안정화돼요. 이때 전두엽 기능을 확 떨어뜨리는 게 알코올이에요.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진다는 건 착각이에요. 술 처음 마실 때 친구들과 건배 먹으러 깔깔대고 웃으니까 기분 좋게 느껴지죠. 계속 드셔보세요. 불안감과 두려움과 짜증이 올라와요. 술 마시면 절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100% 우울증 증세를 보여요. 근데 한 가지 좀 다행인 거는 자청님처럼 젊으신 분, 한 30대, 40대까지는 전전두피질이 건강해서 웬만큼 마셔도 돼요. 50 넘으면 노화가 와요. 자기조절력도 떨어지고 소통력도 떨어지고 막 창의성도 사라지고 의사결정 장애가 오고 막 그걸 흔히 우리는 꼰대라고 하죠. 그 꼰대의 특성이 뭐냐면 MPF 기능이 떨어지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꾸 짜증내고 이러면서 50 넘어서 운동도 안 하고 매일 조금씩 반주다 뭐다를 술 드시는 분들 그러면은 이 뇌 건강이 아주 급속히 약화돼요.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창의적인 행동을 어쨌든 모든 인간들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저 이제 예쁜 여자를 뭐 어떻게 만날까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책을 집필하고 있어, 집중을 하고 있어, 이때 술을 전 정말 조금 마시는 게 그게 창의성에 도움이 되나?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알코올은 전전두 피질 기능을 억제한다. 조금도요? 그러면 그 알코올 조금도. 이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이 기분 좋을 때. 근데 이 기분 좋은 게 도파민 관련 보상을 받아서 짜릿한 쾌감. 그것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도파민 관련해서 기분 좋은 거, 쾌감 반응. 그거는 전전두 피질이나 창의성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창의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MPFC를 중심으로 해서 쫙 두정엽까지 넓게 퍼지는 그 네트워크에서 많이 발휘가 돼요. 전전두 피질 기능이 좋을 때 이게 발휘가 돼요. 언제 창의성이 많이 나오냐면 사람이 기분 좋을 때. 근데 이 기분 좋은 게 도파민 관련 보상을 받아서 짜릿한 쾌감. 그것도 기분 좋잖아요. 행복. 근데 그 도파민 관련해서 기분 좋은 거, 쾌감 반응. 그거는 전전두 피질이나 창의성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언제 창의성이 올라가느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될 때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을 할 때 얘가 활성화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기분 좋음, 타인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기분 좋음. 와, 저 사람 멋있다. 나 이 정도면 됐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을 할 때 여기가 확 활성화되고 그때 문제가 많이 해결돼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자꾸 성공하는 것 같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그 창의성이 나오고 전전두 피질 활성화될 때 또 강력하게 우리 몸에서 활성화되는 게 면역력이에요. 거꾸로 남을 미워하죠? 남을 미워하면 암세포를 못 눌러요. 이 인간적인 갈등,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게 심혈관 질환이나 암 유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거꾸로 남에게 잘해주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특히 남을 용서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이러죠? 그러면 창의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확 올라와서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요새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뇌과학자들은 용서의 힐링 효과 엄청 연구 많이 했어요. 사람한테 자꾸 네가 미워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을 자꾸 용서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법이 있거든요. 용서를 시켜주니까 심혈관 질환, 압류 모든 게 쫙 좋아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남을 미워하면 안 돼. 복수에 불타는 사람이 있어요. 두고 봐라 가만두지 않겠어요. 더글로리. 네. 그 사람이 먼저 죽어요.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 다 소송을 해서 받아내고 뭐 할 거 다 하더라도 이성적으로는 용서를 안 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다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면 소통에서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 동기력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대인관계력이 사람들이랑 뭐 대화하는 소셜 스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누군가 나 잘못을 했어. 그때 이제 보통은 복수심이나 이런 감정을 갖잖아. 근데 사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 능력이 있으면은 제가 저래서 저럴 수는 있었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력인 건가요? 대인관계력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요.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과 존중을 주고받는 능력. 이 둘을 합친 게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사랑은 연애하고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갖고 계신 그 마음, 그 사랑, 그거를 받고 주는 능력.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훈련을 하고 노력하면요. 그 사랑하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요. 그거 한 축이고 그 다음에 존중력이라고 그래요.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력.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러브 앤 리스펙트 중에 첫 단계는 뭐냐면 다 셀프에 대한 거예요. 내면 소통. 셀프. 즉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고 내가 나를 스스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존중.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전전두 피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업무 수행 능력이 좋아지고 창의력이 좋아지려면은 약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나르시즘도 있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공감성 두 개가 높은 사람은 그렇죠. 이게 업무 능력이 좋고 창의성이 좋을 수밖에 없네요. 뇌과학적으로. 근데 이제 자기 존중이 그러면 나르시시즘인가? 아니에요. 그건 좀 나르시시즘은 남을 깎아내리는 감정이에요. 즉 쟤는 저거밖에 안 돼. 저는 저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보다 나. 이게 나르시시즘이고요. 자기 존중, 타인 존중은 같이 가요. 이 뇌에서 나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하는 네트워크랑 타인에 대해서 정보 처리하는 네트워크가 거의 겹쳐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잖아요.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나를 존중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나와요. 이건 나르시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나를 높여. 나를 존중하니까 남을 다 무시하겠지. 그거 아니고요.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반말도 안 하고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 있죠. 저요. 그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셀프 리스펙트가 강한 거예요. 거꾸로
막 가서 반말하고 아랫사람한테 막 이렇게 가서 조사해보면 자기 비하가 강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셀프 리스펙트는 아더 리스펙트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뇌 기능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하는 사람이 건강해지고요. 성취 역량도 좋아져요. 제가 이별 상담 사업 했었잖아요. 거기서 종업원들은 반말하는 그런 남자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의 공통점이 화가 많고 여자친구를 때리거나 이런 자기 비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까진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자친구 때리냐면 내가 나를 비하하니까 넌 난 무시하지 않아. 이거 경계가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모으면 폭발하는 거죠. 자기의 셀프 리스펙트가 없으니까요. 부부관계든 연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두 축이 러브 앤 리스펙트예요. 이거 있으면 연인관계는 안 깨지고 잘 가요. 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꼭 내면소통 책을 세계적인 역작 갑자기 부끄러워하시죠. 저는 이 책이 전 국민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1년 내내 이 책을 홍보를 제가 스스로 해도 아깝지 않은 책이다. 초중반이 조금 너무 어렵긴 한데 근데 그 부분은 스킵해서 보면 되니까. 네, 정말 선한 좋은 영향력을 회사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맞아요. 좀 큰 도움을 주면 좋겠고요.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좋은 인플루언스를 주는 거고. 한 3년 전에 김치찌개를 먹다가 갑자기 생각을 했던 게 왜 성공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막 아프리카 다 구제하려고 그러고 그거에 대한 그 저만의 생각은 이게 이제 원신회가 집단 자연선택 같은 개념인데 이게 우두머리 스컷이 됐어.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이 권력을 쥔 상태에서는 뇌의 구조가 바뀌는 거죠. 나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이 집단을 케어했을 때 결국 이 집단이 후대 유전자를 남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맞아요. 주면은 내 스스로가 행복감을 맞아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막 저한테 뭐 선한 영향력을 막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실 제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이 기뻐지고 상대방이 변화하고 그럴 때 제가 행복해지니까 그렇죠. 이게 유전자에 각인돼 있으니까. 뇌과학자들의 공통적인 결론이 뭐냐면 행복 연구한 사람들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는 길은 딱 한 가지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밖에 없다. 우리 뇌는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쵸. 이게 결론이에요. 물론 이제 돌연변이적으로 아닌 분들이 있자고 물론. 아니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확률적인 거니까 보통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 오늘 대화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전 너무 제가 수준이 떨어질까봐 많이 아니, 걱정했는데 전혀 아닌데.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뷰했던 것 중에 가장 재밌고 소름이 한 30번 정도 끼쳐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많이 배웠고 또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많죠. 결혼에 실패해서, 대입에 실패해서,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아서, 미래가 안 보여서 정말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최고 난이도 인생이라는 게임에 참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나락을 탈출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매일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매일 성장할 수 있는지 바로 승자의 뇌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종합베스트셀러 1등 역행자를 썼던 작가 자청입니다. 사실 제 상황은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예요. 다들 무기력하고 재미도 없고 삶이 막막하실 텐데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공략집이 있습니다. 그 힌트는 바로 이 책 승자의 뇌라는 뇌과학 책에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떻게 탈출했는지 되게 재밌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29살에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굉장히 늦은 나이죠. 29살에 군대를 간다는 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군대도 가면서 다른 분에게 이제 사업자를 맡기고 이제 가게 됩니다. 이등병 시절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돈이 입금되지 않는 거예요. 연락도 잘 안 되고. 동업자분께서 입장은 완전히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선 사업을 이제 뺏기게 됐어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이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거에 걸리게 돼요. 류마티스랑 비슷한 건데 모든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걸을 수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너무 아프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관절에 염증이 심화가 되면서 평생 휠체어를 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걸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등병인데 부모님께서 면회를 와요. 그럼 핸드폰을 받아서 이 핸드폰을 할 손목이 아픈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한 5, 6개월 정도 군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거기서 맨날 누워만 있으니까 13kg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87kg거든요. 근데 그때 68kg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에 비해서 20kg가 빠진 거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거는 해결 방법 자체가 없어요. 약을 버티면서 멈추는 게 고작이고 침상에 있거나 진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를 넘어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그건 왕따를 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된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늦은 나이에 군대에 왔어. 근데 얘가 이제 군병원에 계속 있어. 그러면은 꾀병 부린다고 이제 모든 병사들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죄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를 믿고 따라온 직원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직원분들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하면서 저한테 맨날 전화가 오고, 진짜 저는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인생에서 이 정도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행복한 편이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나락을 간 상황이야. 근데도 지금 표정을 보면은 딱히 막 힘들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탈출해서 저를 배신한 인간들을 다 싸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너무 치밀었어. 건강도 나쁘지, 사회적으로도 막장됐지, 돈도 없지, 내가 평생 바쳐온 사업도 다 뺏겼지, 거의 나이는 29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벽한 패배감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틀 전에 지나가면서 제가 그 당시 29살 때 입원해서 찍었던 그 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는 이 옷을 입고서 진짜 벤치에서 하염없이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보는 거야. 와, 내 인생은 진짜 뭐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어느 날 막 사업에서 막 일이 안 풀리고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면은 그냥 이렇게 별장에 앉아서 그냥 이걸 입고 그냥 밖을 쳐다보면서 있는 거야.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때랑 비교하면은 그 어떤 것도 고통이 될 수가 없어. 너무 행복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삶이 불행하고 우울하고 나락을 갔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이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정말 잘했어요. 준프로랑 프로게이머들이랑 연습을 할 정도로 잘했어. 이 게임에서 굉장히 불리할 때가 있어, 상황이.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수일수록 이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냥 게임을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상대를 욕하거나 남 탓을 하면서 시발시발 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황이 최악이네? 근데 뭐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면 되지. 지금 여기서 최선의 수는 뭘까? 라고 침착하게 그냥 생각을 해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는 그냥 인생의 한 부분인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이걸 동기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가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스토리를 일단 끝내면은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군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었어요. 이때 아니면 나는 어차피 일하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평생. 그래서 저는 그때 평소에 읽지 않던 문학, 역사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최대한 머리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끄러운 상황에서 팁 중에 하나가 3M 이어폰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끼고 집중할 때 무조건 끼는데 군병원이나 이런 데는 TV를 보고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는 이 3M 이어폰을 끼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 주변에 진짜 책이 한 50권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면서 저는 플랜을 세웠어요. 여기서부터 최선의 수를 두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뼈가 모든 관절이 염증이 굳는 병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냥 약을 먹어. 약을 먹으면 일단 진행은 더디게 하거나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러닝이나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플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스쿼트를 하면 돼요. 스쿼트를 하면은 이 주변 근육이 잡히면서 관절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관절에서 통증이 일어날 거를 근육에서 잡아주면서 통증이 오지 않게 돼요. 근데 저는 걷기조차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하게 되면은 전신의 근육이 이제 잡히게 돼요. 그러면서 관절에 충격은 주지 않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 먹기, 스트레칭, 수영 이 세 가지로 일단은 기본 근육을 잡았고, 그 다음에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영을 하니까 근육이 잡히면서 저는 이제 플랭크를 했어요. 그냥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막 썼어요. 블로그를 많이 써두면 나중에 뭔가를 할 때 마케팅 채널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블로그로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블로그 점수를 높여놨어요. 매일매일 책 읽는 건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MBTI로 치면 P 성향이 엄청나게 강해요. 제가 결국 이 상황이 이렇게 망쳐진 게 결국 P 성향 때문에 대충대충 하다가 사업도 뺏기고 상황이 안 좋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일을 하나씩 꼼꼼히 다 정리하고 다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 실력을 늘려갔어요. 인생이 나락을 가게 되고 우울해진 상황이 되면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더 게을러지게 됩니다. 너 스트레스가 강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 이틀 쉬어주는 건 괜찮은데 계속 늘어지게 되면은 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선의 행동은 뭐냐면은 갑자기 뭐 창업해서 3천만 원씩 벌기 막 이렇게 대단한 걸 하면 안 되고 정말 작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실행을 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책 승자의 뇌에 적혀 있어요. 저는 최근 유언비어 영상이 진짜 수백 개가 제작이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반박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이제 일관을 했죠. 그 상황에서 술 먹고 좌절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할 거 하기,
글쓰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청 채널을 안 올렸는데 초사고 글쓰기랑 이상한 마케팅 채널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할 거를 한 거죠. 그리고 유언비어가 퍼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남 탓을 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5년 전에 어쨌든 제가 책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돈 얘기를 하면서 책을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책을 읽게 하기 위해 불편하게 했던 거에 대해 이번에 죗값을 치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정도의 아직 그릇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튜버보다는 사업가 그리고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냥 글을 쓰고 그냥 사업을 하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저는 근데 어느 정도 유명해지면 그만큼 이득이 있어요. 그만큼 또 공격을 받을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매일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책에 나오는 승자의 뇌를 세팅하기 4가지를 하면 됩니다. 일단 이 책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느낌을 뇌의 착각을 일으키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거기도 하죠. 저는 한 달 동안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근육량이 42kg를 넘어선 적은 없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제가 테니스랑 배드민턴 대회를 신청을 했고 유산소를 하지 않는 날은 스쿼트랑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몸을 키웠습니다. 제가 42kg를 돌파하고 모든 부위가 매우 강함이라는 평가, 인바디도 최고 점수를 기록을 하면서 성과를 얻은 거예요. 인간의 신체는 신기해서 진짜 쓰면 쓸수록 연습을 하면 할수록 단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행위를 왜 하냐면은 단순하게 미적으로 뭐 어떻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뇌에서 행복도를 높이고 창의성을 높이고 승자의 뇌를 갖기 위해서요. 인간의 뇌는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걸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우울해진다는 거는 내가 성취를 얻을 수 없고 내가 집을 살 수 없고 내가 살아도 안 될 것 같고 이 감정이 계속되면 계속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쨌든 유언비어로 공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좌절하면은 100여 명의 이제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안 되겠죠. 리더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일적으로는 순간적으로 어쨌든 타격을 받았으니까 일단 운동을 통해서 뇌에서 승자의 뇌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얼굴 안 나오는 쇼츠를 제가 3일 전에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조회수가 지금 30만이 서지면서 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뇌의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승자의 뇌라는 책으로 돌아가서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수컷 바닷가재가 있어요. 근데 이 수컷 바닷가재가 자기보다 덩치가 조그만 애들을 반복적으로 3번, 4번 이깁니다. 싸워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덩치가 큰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같았으면 도망가거나 싸우지 않아요. 근데 이미 약한 애들을 몇 번 승리했던 애들은 바닷가재가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자신감이 붙고 얘랑 한판 해야지 라는 판단이 들게 돼요. 경쟁을 해야 되는 생명체들은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자주 패배한 사람, 자주 실패한 사람은 패배자의 뇌가 되면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게 되고 무기력하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권투 선수가 만약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합에 나가기 전에 약한 상대랑 한 3번, 4번 연속해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 시합에 나가게 되면은 승리할 확률이 매우 커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반복하게 되면은 일단 동기부여가 되고 집중력이 높아져요. 목표 설정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실행하게 돼요. 그리고 항우울제 역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통제력을 가져야 돼요. 군대에서 이등병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장군이 행복하겠어요? 물론 각자의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장군이 통제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행복할 확률이 커지겠죠.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직장 상사한테 눈치 안 보고 돈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성공들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합베스트셀러 1등을 했던 역행자 책의 경우에도 제가 이거를 마무리할 때 진짜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때 인생에서 최초로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작은 성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뭘 했냐면 3분씩 뛰는 걸 했어요. 제가 원래 뛰는 운동을 아예 안 했고 러닝이나 조깅을 30대 중반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일어나자마자 3분만 딱 뛰고 돌아오자. 그 마음으로 그걸 일주일을 딱 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자신감이 붙으면서 결국에 책을 완성을 하게 됐죠. 삶이 나락가서 힘드신가요? 돈이 없고 빚이 많아서 너무 힘드신가요? 우울하고 힘들죠. 근데 좌절할 거 없어요. 그때 무언가 엄청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단순한 해결책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부터 초시계를 가지고 5분만 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6분을 뜁니다. 그 다음날 7분을 뛰어요. 그 다음날
날 8분을 뛰어요. 이거를 보름하면 20분을 뛸 수 있게 돼요. 방금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한 6개월 전에 5분에서 20분까지 늘렸던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5분도 아니고 진짜 3분 뛰었나? 근데 3분 해보니까 4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높여갔던 거죠. 근데 이게 1분씩 안 늘리고 10초씩 늘리셔도 돼요. 처음에 3분, 그 다음에 3분 10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걸 완성했을 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이걸 반복해서 성공하게 되면은 뇌에서는 승자의 뇌를 가지게 되면서 자신감도 붙고 항우울제 역할을 하고 행복도도 높아지고 다른 운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는 벤치프레스를 60kg밖에 못했어요. 60kg를 5개 했나? 근데 그거를 운동을 한 다음에 4일이 지나면은 8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하면은 11개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거 사람마다 근육량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1개, 2개씩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한 달 만에 지금 80kg를 들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결과물이 나오면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행복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가 최근에 시도했던 릴스라는 것도 나 해야지. 근데 이게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은 승자의 뇌를 만들지 않은 상태였다면은 아니 이거 릴스 어차피 나 해봤자 안 될 텐데 또 공격받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결국 안 했겠죠. 그렇지만 승자의 뇌를 만드니까 뭔가 시도하게 되고 결국에 얼굴 없는 짧은 영상으로 3일 만에 30만 만들어냈고 이걸 계속 또 발전을 시키겠죠. 자 그러면 요약해서 말을 하면은 결국에 우울하고 힘들고 나락을 갔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정말 심플해요. 정말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에 10분씩 책을 읽는다. 하루에 3분을 뛴다. 그거를 조금씩 10초든 한 페이지든 이걸 높여가는 행동을 해야 돼요. 빚이 10억이 있든 20억이 있든 승자의 뇌를 만들어내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는 받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가만히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저는 100배 1000배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고정 댓글에 제가 1500명의 글쓰기 아니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어떤 챌린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승자의 뇌를 만드시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해도 좋고 목표 설정해서 서로 단톡방에서 얘기하는 그런 앱도 있어요. 그런 걸 하거나 오픈 채팅방에 그런 메일 인증하는 방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책 읽고 후기를 남기는 1500명 오픈 채팅방을 만들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봐주시면 됩니다. 저 또한 나락 경험을 이제 했는데 타격이 있겠죠. 근데 제가 승자의 뇌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어쩌라고 천사시대였으면 호랑이한테 쫓기고 매일매일 식량 사냥하러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현대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시대예요. 특히 한국에 태어났다는 거는 정말 행운입니다. 다른 후진국을 가보신 분들은 100번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쇼츠 릴스로 잘난 사람들 보면서 그러지 말고 저라면은 다 끊고 그냥 내가 할 거 하는 거 책 읽고 운동하고 글 쓰고 뇌 발전시키고 그냥 그거에 저는 집중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